박상민 원장입니다. 오디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웨비나여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는 지금 작동이 안 되실 거고요. 이야기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양 대표님 일단 토론자 수준으로 올립니다.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던가 혹은 채팅창으로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일단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잘 들리신다라면 뭐 채팅창이나 뭐 이런 네, 데 잘 들리고요. 그 채팅창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 활성화. 네, 채팅창 활성화 시켰는데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그 화면 공유가 켜지고 있는데 화면의 오른쪽이 일부 가려지나요? 왜냐하면 제 화면에서는 그 여러분들 채팅창하고 참가자 그 명단 창이 오른쪽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집니다. 가려지나요? 그러면은 채팅창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절을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질문을 한 번에 받도록 하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가자 마이크 권한을 다 켜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크 권한을 일단 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가려지면 천상 이제 좀 지금은 아마 가려지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해당 방송은 일단은 유튜브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녹화가 되는 것들을 나중에 공유해 드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공유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게 다른 소리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음소거 버튼을 일단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반 참석하신 원장님 여러분. 저랑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상민 원장입니다. 학원이 지금 저희도 퇴근하는 길들이어서요. 밖에는 지금 선생님들 퇴근하고 계시고 좀 바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저랑 비슷하시거나 하고 혹은 아직도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경남 지역은 12시까지 수업하신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번 성실사 과정부터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독서 경영 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독실사 하다가 원모사라는 모델로 원장님들하고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 실용 경영서적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읽고 있는 책은 펜을 만드는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것도 지금 저랑 동시에 읽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책이 저희가 21번째로 제가 원장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워 가시는 것들이 꽤 커서 이 좋은 걸 성실사하는 과정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영인 대표님 건의가 있으셔서 이번 성실사부터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과정입니다. 예전 성실사에는 없었죠. 원래는 원모사라고 하는 원생모집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아까 보셨던 저 책을 읽는 과정은 3주 동안 한 권을 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교수님과 만나서 한 세션당 6주를 같이 보내시게 될 겁니다. 한 주 수업하고 한 주 쉬고 한 주 수업하고 이렇게 되니까 6주 텀이어서 4주, 한 달 정도 동안 한 권을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쉬었다가 또 다 뭐 한 권 읽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이제 총 3권을 저랑 함께 읽게 되실 겁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밴드에 있는 이미지창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어 나갈지 보셨을 거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고 계신 한수희 대표님과의 수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본질의 발견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이 책을 독실사에서 원모사에서 이제 수업을 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추천하셨던 책이고, 후회하지 않는 책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셨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같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아마 이미 그 인증글을 쓰신 걸 보면 1주차 숙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책을 읽고 있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힌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책을 고른 보람이 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아직 그 원무사, 그러니까 지금 비전반이 화요일 반, 목요일 반 합쳐가지고 한 7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밴드 참석자는 70명이 안 되세요. 밴드 참석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신청 가입하신 원장님이 한 분 계시네요. 네, 배성미 원장님 신청 가입하신 거 허락해드려서 지금 현재 운영진 빼게 되면 51명이에요. 한 20명 정도는 아직 안 들어오셨던 거고, 혹시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책을 못 받으셨으면은 책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밴드 내에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읽다 보시면 현재 배우고 계신 과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오늘 모임은 강의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떠드는 시간이 많아지긴 하는데 강의는 아니고,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이 책을 보셨으면 하는가라는 거를 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다라면 뭐 채팅창 혹은 뭐 목소리로 질문을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환영합니다. 언제나 환영하니까 이제 꼭 그 끼어드셨으면 좋겠고요. 말하기 허용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틈틈이 말하기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일일이 하다 보니까 지금 참석자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마이크 키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 키시고 중간에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네, 마이크 키시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채팅창에 그냥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카톡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그 단톡방은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10기, 11기 이제 양쪽으로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동시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본질의 발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책을 웜업하면서 제가 정한 제목은 왜 본질이 중요할까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한 대표님 숙제에서 이런 비슷한 과제를 하시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계시게 될 텐데, 그 밴드에 올리신 글들을 보니까 숙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글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게 학원을 왜 하는지, 우리 학원에서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는지,
그 한 대표님 1강 숙제를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본질이라는 느낌이 뭘까요? 사실 이런 걸 하게 되면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좀 전에 보던 영상은 교육의 본질이 뭘까를 또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또 다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시대의 부름에 맞는 교육의 본질도 또 다르고 또 우리는 또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교육과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이게 학원이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의 이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들이 여러분이 1강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그 한 대표님이랑 3주 동안 해결하셔야 되는 과제일 텐데 그 숙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대로 하신 분이 한 대표님 끝나고 제 수업에서 만나셨을 때 학원 브랜딩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훨씬 수월하게 찾아가실 겁니다. 어,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책은 얇아요. 네, 일반 책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얇은 편이어서 보는 데는 뭐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한 번 보고 나서 그냥 넘기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 책인데 책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고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이 책은 실제 마케팅 브랜더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작가가 쓰신 책인데 최장순 작가님 책에 이제 6가지 챕터하고 외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론적인 부분은 글쎄요. 이 챕터 진정한 차별화를 위한 이기는 컨셉 공식 BEAT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최장순이라고 하는 마케터 이 작가가 실제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회사의 업의 본질을 찾아서 어떻게 그 회사를 이 다듬어 가는지에 대한 본인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공항, 인천공항, 삼성생명, 골프존, 뭐 기아자동차 이런 이제 굵직한 4개 회사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작가 서두에서도 얘기하게 되지만 본인이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그 바이어나 이제 커스터머를 만나서 이제 했던 거여서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이게 너무 사례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꼼꼼하게 보신다면 이게 절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혹시 원모사에서 펜을 만드는 마케팅을 같이 읽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면 두 책을 같이 읽을 때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본질의 발견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배워야 할 건 저 컨셉 공식 BEAT, 이 작가가 정한 컨셉 공식 BEAT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BEAT 컨셉 공식이 궁금하시면 그냥 본질의 발견 BEAT라고만 찾아도 뭐 표 같은 게 하나 나오긴 합니다.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 찾으면.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책을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본질을 왜 고민해야 되냐. 사실 성공사관 실천학교로 오셨을 때에는 뭐 학생 수를 늘리고 학원이 잘 되고 오토매틱 학원을 만들고 뭐 강수 학원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오셨을 터인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비전반 수업을 들으면서 첫 번째 한 대표님 수업 들으면 야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본질을 생각하자 우리 학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실제 마케터들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얘기하게 되면서 혹은 여기에 밴드에 인증글을 쓰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이따 마이크를 켜고 강제로 또 인터뷰하며 뭔가 만들어 나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던 단어나 개념들도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BAT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본질에 대한 생각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질일 것이냐.
자,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본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뭐 본질, 그럼 이제 교육의 본질을 뭐라고 할까요? 뭐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것, 넘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 자존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뭐 좋은 말들인데 중요한 건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실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들인데 본질에 대한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허민경 원장님까지 말하기 허용 버튼 눌러드렸어요. 말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끼어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북토크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치가 아니고 토크입니다. 자, 본질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본질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교육업이지만 경영적인 부분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요거를 되짚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강연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뭐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 생태계였죠. 뭐 우리 외국으로 따지면 영주가 있는 성이면 성 안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자급자족되고 아니면 상인들이 왔다 갔다 물건을 실어 나르고 만약에 제가 뭐 여기 지금 음료수를 마시려고 물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물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면 뭐 우리 마을에서 물통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통을 사겠죠. 거의 뭐 그런 시기였어요. 간해수공업 시절이에요. 옛날에. 그때는 물건들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품. 이때는 물건 숫자가 적었어요. 거의 뭐 수공업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장사가 잘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쵸? 간의 수공업이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물건이 부족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희소품, 희귀품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뭔가 그 사치품처럼 취급되는 경향들도 있었죠. 뭐 옛날에는 물건의 생산이 뭐 농사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양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공산품은 마찬가지고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시나요? 스피커를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디오 설정상에서 마이크 테스트는 오케이. 작지 않다고 하시면 스피커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면 물건이 팔리던 시대였어요. 이 당시의 물건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이 당시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니까 있기만 하면 팔렸어요. 이때는 굳이 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물건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제조품인 제품이 아니라 양산화됐다 해서 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산화된 양품. 무인양품의 그 양품이죠. 양산화된 양품. 자, 그러면 양산화돼서 양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때부터는 물건이 많아져요. 사고 싶은 사람보다 물건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어차피 물건이 많으니까 물건이 뭐가 좋은지를 찾아서 본인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싼 걸 사는 거 이때부터는 아니에요? 그쵸. 싼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죠. 물건이 싼 게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서로 가격이 비슷하다라면 그때는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양품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방과 경쟁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옛날 같았으면 중국산 그러면 되게 뭔가 싸고 저렴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관념이 있지만 지금의 중국산은 무시 못 하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산이에요. 테슬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1, 2위를. 중국의 경쟁력이나 기술 발달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시대가 되냐면 사람들은 더 좋은, 그러니까 수많은 양산품 중에서 믿고 살 만한 제품, 양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믿고 살 만한 제품. 그래서 양품의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제품은 뭐냐면 진품으로 바뀝니다. 진짜 괜찮은 상품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때부터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어요. 양품일 때, 그러니까 제품일 때는 그냥 있으면 사야 됐어요. 양품의 시대에서는 어차피 물건이 많으니까 물건 중에서 좋은 걸 사면 돼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물건들이 평균 퀄리티가 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품을 사게 되겠죠. 예를 들면 글쎄요. 뭐 요새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지금 신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운동화가 떨어져서 새 운동화를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고 싶은 운동화 사든가 이게 스타일에 질리면 사든가 운동화가 떨어져서 뭐 옷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서 새 거를 사시나요?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좋은 제품을 사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제품의 퀄리티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지면 제품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해요. 예. 압도적으로 뭐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제품 아닌 다음에는 뭐 요즘에 우리나라 그런 얘기죠. 한국도 자동차 꽤 잘 만든다. 뭐 이제는 뭐 기아 자동차가 더 잘 만드는지 현대 자동차가 더 잘 만드는지 뭐 이런 문제는 뭐 한국 자동차가 더 잘 만드는지 독일 자동차가 더 잘 만드는지 이게 압도적으로 제품의 차이가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시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시대의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이제 양품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진품의 선택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진품의 선택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면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좋은 제품을 고르겠다가 아니라 믿을 만한 제품을 고르겠다로 바뀌다 보니 진품의 시대가 되면 이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서 브랜딩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 곡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캐즘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곡선인데 수학 원장님들이 계시다라면 이렇게 이제 곡선이 꺾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가우스 정규분포? 곡선이나 그러니까 그냥 분포표예요. 분포표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요 분포표를 차지한다는 건데 요 분포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언제 물건을 사는지를 갖다가 그 얘기한 게 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용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선은 이미 있었던 유명한 곡선인 거고 요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언제 물건을 새로 사고 수용하는지 된 기술 수용 곡선이라고 해서 캐즘 마케팅에서 이제 나오는 곡선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혁신 수용자가 있어요. 선각 수용자가 있고 캐즘이라고 하는 빨간색 존이 있고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없던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거 사자라고 다 같이 달려드는 건 아니죠. 그럼 호기심 있는 사람들 2.5%만 그걸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따라서 13.5%의 얼리 아답터들이 그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아답터들이 그 제품을 써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들도 쓰는 거예요. 유행도 그렇지 않나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나와서 딱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혁신이겠죠? 그럼 저거 괜찮네. 그럼 그걸 따르는 일반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따라하죠. 야 요즘 옷은 이게 유행이래. 예를 들면 요새 뭐 셔츠는 오버핏이 유행이래. 하고 오버핏을 다 입어. 근데 그때까지도 오버핏을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바지통이 넓은 게 유행이랬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별로 안 입다가 패션이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익어서 주변 사람 다 입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도 안 따라가다가 그게 패션이 지나갈 때쯤에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다 그런 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글쎄요. 청소기에서 다이슨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무슨 놈의 청소기가 돈백이야.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막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이제는 국산 청소기도 돈백 나가요. 요새 청소기는 웬만한 청소기 쓸만한 청소기를 산다 그러면 이제 돈백이 돼버렸어요.
제 기억에 옛날 청소기는 한 2, 30만 원이면 사던 청소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쓸만한 청소기 산다 그러면 뭐 다이슨을 사던 뭐 저걸 사던 이런 식이에요. 저희 집에도 제가 어머니한테 사드린 다이슨 청소기가 하나 있는데 다이슨 청소기 그게 몇 년 전에 산 거가 V8 모델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나온 건 뭐 V10, 11 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얼리 어댑터 쪽은 아닐 거고 뭐 기껏 해봤자 여기 전기 다수 수용자거나 후기 다수 수용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도 다이슨을 안 쓰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100만 원짜리 청소기 안 쓰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따라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항상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오픈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있는 학원에 그래도 테스트 보러 오시는 용감한 어머니들이 몇 분 초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괜찮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몰리는 타이밍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렇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전기 다수 수용자나 후기 다수 수용자 합쳐서 약 70%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포커스를 맞춰요. 이 여기 부분들을 이제 실용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실용주의자가 물건을 선택할 때의 기준, 보수주의자가 물건을 선택할 때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저 가운데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게 되는 전기다수 수용자, 후기다수 수용자 이 가운데 70%가 무슨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냐면 믿을만 할 때 고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믿을만한 걸 찾느냐? 앞서 골랐던 얼리 어댑터나 혁신 수용자 앞에 있었던 약 15%의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믿을 만한 검증된 사실들이 증명이 될 때 뒤에가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에 뭐 어떤 학년의 학생이 많고 무엇을 원하는 부모가 많으니까 내가 그걸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로는 학원을 안정화시키는 게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걸로 이미 잘하고 있는 학원이 있을 텐데 후발주자로서 똑같은 걸 해서 승부를 보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을 느끼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이 혁신자나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노리고 내가 초기 시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검증된 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대중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이 가운데 70%를 두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15%를 어떻게 초창기에 잡을 거냐라는 걸 확실하게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득이 되면 후기가 따라오니까. 근데 문제는 얼리 어댑터들, 즉 용감한 엄마들이 학원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다수의 엄마가 선택하는 건 아니다. 즉 용감한 사람들에서 대중에게 넘어가는 거에 고비가 하나 있다. 그거를 그 구간을 캐즘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경제이론에서 얘기하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누군가 마루타처럼 시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봐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느껴질 때 엄마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믿을 만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식을 최대한 시간 내에 빠르게 심는 방법이 뭐냐?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브랜딩.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곡선을 생각하면 제품의 시절에 간해수공업의 시절은 그냥 독점 판매였어요. 근데 양품의 시절, 양산품의 시절, 다수가 경쟁하는 시절에는 품질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과내에서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고 성실사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원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학원을 하시나요? 어떤 교육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 본인들이 고민하고 계셨던 교육 철학을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만 그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만약에 뭐 지금 갑자기 뭐 곱창이 먹고 싶어서 곱창으로 유명한 곱창 골목을 간다고 쳐요. 그럼 거기 갔더니 어디가 원조, 어디는 뭐 방송 출연하는데 막 이렇게 붙어 있겠죠. 진짜 유명한 집을 찾고 싶어서 원조자를 봤더니 여기 간판에도 원조, 저기 간판에도 원조, 저쪽에도 내가 진짜 원조, 막 다 원조래요. 그럼 도대체 서로 다 원조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어디가 원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와봤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전화 연락해봐서 야 어디가 괜찮냐? 라고 물어보든가
그런 친구도 없으면 그냥 한 바퀴 쑥 둘러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을 만한 데를 찾아가요. 그럼 거기에서 이게 제품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품질로서 경쟁하는 건 어려워요. 품질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고, 필수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학원이 잘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학원이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잘 가르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당연히 오겠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학원이 잘 되는 시절은 언제였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그 옛날 시절이었을 거예요. 한 강의실에 100명, 200명 몰아넣고 수업할 수 있었던 한샘학원, 대성학원 다녔던 그 시절. 그때는 저 상황 있는 부분으로 보면 양품의 시절이었을 거예요. 학원을 다니고 싶은 아이는 많으나 학원이 적어서. 지금은 학원이 없지 않아요. 학원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 학원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운 좋은 지역에 계신 거고요. 그러면 학원마다 다 자기네들이 잘 가르친대요. 학원마다 다 성적 잘 올린대요. 학원마다 우리 애들 평균 좋대요. 이걸로는 품질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소비자가, 학부모, 학생이 보기에는 아니 서로 다 자기가 잘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녀본 사람 얘기를 듣던가 후기를 찾든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후기나 증거 사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수많은 학원 중에서 거기는 어떻대 라고 단기간에 인식이 되려면 진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 학원은 이게 뛰어나라고.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제 수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학원하고 다른 걸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던 건 다 하시는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학원이 독창적으로 갖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품 학원이 되면 브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 성숙현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숙현 원장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시면, 혹은 아니면 채팅창으로 원장님 학원에서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키워드, 아니면 한 대표님의 과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 학원은 이거다라고 떠올리시는 키워드나 뭐 어떤 결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지, 있다라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생각 많이 못했는데 제 네. 생각에 우리 학원의 강점은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해서 수학의 그릿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하고 그릇을 넓힌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끝까지 공부하려면 재미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재미를 알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끝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한다? 포기하지 수학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그릇도 넓히고 네. 재미도 그러려면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 재미가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에 재미니까 꼭 가볍게 생각하는 펀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진정한 재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이어서 만약에 딴지를 네. 건든다고 생각해 보면, 네. 그거 굳이 왜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그 아빠가 제가 얘기하는데 미분 적분 배워도 안 쓴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보는 끝은 일단 대학 입시고요.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학을 하지 않고는 대학 가기가 조금 힘든 구조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수학이 꼭 미분 적분을 실생활에 쓰지 않더라도 그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논리적인 어떤 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점수도 안 나오고 사고력도 안 길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네. 어떻게 되던 최대한 간결하고 간단하게 하나로 줄여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원장님의 브랜드를 찾아가는 과정이시겠죠.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를 제가 다른 데서 본 거는 그거였어요. 요새 유행하는 걸로 얘기하면 우영우처럼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어떤 증거 자료를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증거 자료를 대입하고 제시하고 논리를 풀어나가는 이런 생각의 사고 과정은 전부 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에서 배울 수 있는 사고 과정이다. 음. 그래서 이과가 아니라 문과의 대표적인 변호사라는 직업도 수학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얘기하시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최대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다 학원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왜냐하면 한 명은 계속 변론하는 역할을 하시고 한 명은 계속 딴지거는 역할을 해서 더 이상 뭐가 안 될 때까지 끝판왕을 볼 때까지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한 분 더 여쭤볼까요? 이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주환 원장님 여기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공부 다이어리 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네, 학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인증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블로그에 쓰신 게 있어서 네. 자, 이게 책을 읽고 조금 방향성이 잡히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생각하시는 원장님 학원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러니까 항상 학부모님들이 상담에 오시면 소개하는 게 자기 수력을 갖춘 능동적인 학습을 양성하는 공부다이학원 원장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운이 좋게도 학원을 시작할 때부터 그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어, 그렇게 해 오면서 좀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비전이라던가 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고 했는데 어, 이 1강 숙제를 하다가 생각보다 막히는 거예요. 뭔가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막히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세웠던 비전이 학원을 진행하면서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좀 타협을 하면서 변질되고 있던 시점이 아닌가 라는 찰나에 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다시 바로잡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거나 지금 수정 중인 그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걸 좀 들려주신다면 여기 밴드에 써놓으신 거는 이제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우리 학원은 이러이러한 학원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포커스는 여기 쓰여지신 자기 주도력을 갖춘 능동적인 능동적인 학습자를 학습자. 양성하여 네, 학습 주도권을 넘어 인생 주도권을 갖도록 학생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자,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도권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뭔가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죠. 스스로 결정하는 힘. 음. 주도권이라는 말이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비슷한 단어를 학부모님들 강연할 때 쓰는 게 이제 선택권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권이라는 말이나 주도권이란 말, 제가 쓰는 선택권이란 말하고 원장님이 쓰고 계신 주도권이란 말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졌어요.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시 말씀해. 학부모님과 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어머니랑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스스로가 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의 선택권은 없다. 보통 아이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라기보단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듣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로 선택을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들이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뭐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거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주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도권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죠. 예를 들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뭐, 어디에 국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이거를 해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지, 저거를 완료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는 거? 무언가를 정해주고 이거를 완료해라고 한다는 건 학생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완료하는 거 말고는. 근데 그거 말고 친구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주도하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지금 선택한, 네,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동 교육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그런 데서 나온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면 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주도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대화법 같은 데 나온 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어, 예를 들면은 숙제 빨리 해야지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상민아 숙제 몇 시에 할 거야? 음, 라고 묻는다던가 뭐 밥을 먹을 때에도 밥 먹어야지라고 뭐 이게 뭐뭐 해야지 뭐뭐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이건 언제 할 거야? 이건 몇 시에 할 거야? 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그걸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화법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뭐 밥을 먹을지 말지, 먹을 때는 몇 시에 먹을지, 만약에 내가 먹으면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이런 작은 생활 속에서의 생활 습관을 선택하게 하는 것부터가 아이가 이제 주도권을 좀 갖게, 스스로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 책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과를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어, 조절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예를 들면 뭐라고 하더라? 뭐 언제쯤이면 뭐 네가 그 마음이 괜찮아질까? 뭐 음, 그럴 때까지 엄마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화법 이런 그런 류의 이제 방법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주도권이라는 것과 귀결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장님 블로그에 지금처럼 글을 쓰실 때 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꾸준히 본인이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걸 신경 쓴다. 그래서 수업할 때 이렇게 한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계속 어필하고 계신다라면 학원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서 궁금했던 그거였어요. 주도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학원 이름에 다이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예. 그거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을까? 다이어리가 일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저희 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그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썼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고요. 학원에서 학생한테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결과를 얻어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공부의 과정이 사실은 힘든 건 아이들이 어,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과정을 해나갔을 때 무언가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이 성적도 챙기면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 뭐 학원에서 네. 실제로 다이어리를 활용하세요?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남겨놔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회라던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라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겨놔요, 많이. 그래서 과정의 그러한 변화 같은 것들, 성장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시험 대비 같은 거 하시죠? 네, 시험 대비할 때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짠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스스로 목표 점수도 정하고. 스스로 목표 점수를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 점수를 정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좀 독특한 건지는 몰라도 어, 공통적으로 반드시 뭐 몇 점을 맞아야 돼라는 계획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자신들의 목표들을 이야기하고 정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아무튼 누구지? 그분이 얘기하신 강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얼굴 약간 네모나신 재밌는 말씀하신 심리학 박사님.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강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KBS인가 어디 다큐팀한테 초대가 돼서 아이들의 공부 능력을 가르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요. 다양한 성적군의 아이들과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봤는데 성별 때문에 성적이 바뀌지도 않고 나이도 아니고 공부 이력도 아니고 공부 시간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MBTI도 아니고 그 어떤 요소도 이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라면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라고 증명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팀하고 다 이제 멘붕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평상시에 뭐뭐에 관심 있는 아이라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책을 잘 읽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속설이.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교수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테스트했던 게 그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애들한테 자기가 몇 점 받을 건지 예측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거기서 하나 바뀌었대요. 자기가 90점 받을 것 같다라고 했던 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예측한 점수를 거의 그대로 다 받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몇 점 받을 거다라고 해놓은 예측이 다 틀렸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스스로를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강하다라는 게 그 실험에서 증명이 됐었다라고 해서 그걸 다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도권이라는 얘기와 다이어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장님 학원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라면 다이어리 학원이니까 다이어리를 하나 애들이 직접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한다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본인이 결정한 게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하는 주도권 다이어리를 해도 제가 스스로 좀 결정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있었던 게 이제 공부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가지니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와 수학을 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과 쌍방향 수업을 목표로 하는 학원인데 이제 어머니들이 공부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알고 학원에 왔을 때 뭐 하는 학원인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관을 좀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1관에서는 영어만을 하고 2관에서는 수학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4회차 정도 수업을 할 때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학원 이름을 사실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성실사를 네. 신청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그러자니 이제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도 이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공부 다이어리라는 학원의 명칭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대표한다라면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바꾸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이 그래프예요. 공부 다이어리 학원이라는 이름에서 예측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주도 습관을 가르치는 학원인가 정도가 그나마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걸 보고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과목 명칭에 딱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 원장님께서 블로그 쓰실 때도 스스로 그렇게 쓰셨지만 공부 다이어리 학원 명칭만 보고 학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그래프상에서 얼리 아답터나 혁신 수용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그 인지도를 대중으로 퍼뜨리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분들의 후기가 증명된 사실이나 검증된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믿을 만한 데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에게 넘어가는 캐즘을 건너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원장님 학원 명칭은 대중에게 어필하기보다는 혁신 수용자나 성각 수용자가 호기심에 모지하고 올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그래서 반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 같은 것들을 많이 퍼뜨리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이제 조금씩 증명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자, 이런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의 뇌는 많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던 거를 먹거나 사던 걸 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공부 다이어리 학원 딱 했을 때 뭐 하는 곳이다라고 즉각적으로 이름을 듣고서 뭐 하는 곳이다라고 떠오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름인데,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부연 설명을 몇 번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그만큼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장님이 그 이름을 지금 몇 년째 고수하고 계셨고 이미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권장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고민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본질에 맞는 제목으로, 본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네, 본질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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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은 뭐냐면, 공부 다이어리 학원이 원장님이 원하는 학원의 본질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연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보다시피 무슨 얘기를 하면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이어리하고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게 만들 수 있으면 되죠. 예를 들면 매일같이 무엇을 했는지 적어가는 아이는 음, 자기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매일같이 뭐뭐 하는 아이는 뭐뭐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을 남기는 다이어리는 아이의 뭐뭐에 좋습니다. 음, 저희는 아이의 어머니들 육아일기 써보셨죠? 아이의 발 1cm 자라나고 키 1cm 자라는 거 매번 써가시면서 아이의 발달 상황 기록하시고 행복해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어머니 육아일기 쓰는 마음처럼 저희도 아이들의 성장 일기를 써가면서 모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스스로의 일기를 써나가도록 합니다. 그 일기가 모이면 나중에 그 아이의 전기가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주도권을 찾는 학원, 공부 다이어리,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한다라면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인식이 팍 되는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신다라면, 떠오르는 게 없다라면 방법은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첫째, 이름을 살리고 싶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라. 본질을 살리지 못한다. 그럼 이름을 바꿔라. 둘 중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꾸실 거면 원장님이 원하는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네. 잘 떠오를 수 있는. 그렇지 않다라면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뭔가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공부 다이어리 학원인데 다이어리를 뭔가 활용하는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왜 다이어리일까?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나도 뭔가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딱 남기고 그 한 가지만 남기고 다 버리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만 딱 해서 명중을 시켜놓고 다음을 노리셔야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으시면 추억도 남기고 싶고 주도권도 잡았으면 좋겠고 하시는데 다 좋은 말이고 다 좋은데 하나로 확실하게 귀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기억하기가 편해요.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업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뭘 찾을지에 대해서. 업의 본질을 찾는 과정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그우먼 누구와 이제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호스피스 체험을 갔었더래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종이를 한 장 주고 본인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적으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적고 남편 이름도 적고 부모님 이름도 적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장만한 우리 집도 적고 애완견 이름도 적고 친구들 이름도 적고 다 적었더랍니다. 다 막 이것저것 적었죠. 소중한 것도 적고 선물도 적고 추억도 적고 이렇게 다 적었어요. 잔뜩 종이 한 장 적었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시대요. 자, 거기에서 절반을 지워보세요.
근데 절반을 지워보시라고. 그래서 절반을 지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워? 다 지웠더니 자, 그럼 이번엔 거기에서 또 절반을 지워보세요. 그러더래요. 또 절반을 지웠대요. 리스트에서.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 이름하고 남편 이름하고 이게 있는데 애 이름을 지울 수도 없고 부모님 이름을 지울 수도 없고 근데 절반을 지우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우고 고민해서 지우고 막 울면서 지워나가다 보니 나중에 남는 건 그 상황 되니까 나는 이미 뭐 팔 한 짝도 없고 내 눈도 하나 이미 지웠고 목소리도 지웠고 다 지웠는데 또 지우렵니다. 근데 애 이름을 지울 순 없잖아요. 포기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뭐 울면서 막 얘기했더니 호스피스 그 체험을 하시는 강사님 그랬대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작업을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매일 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나하나 그렇게 가장 소중한 건 실제 그 영상을 보시면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써보시고 지워서 단 하나만 남기셔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는 데 가까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브랜딩이 가능하고 그래야 진품 교육이 됩니다. 그게 유지가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건 진품에서 명품으로 거듭나시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한 대표님이랑 하시는 거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이 본질의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내셨을 때 제가 제 수업에서 거들어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필해 보시죠. 이런 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건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알려드려요.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으면 저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알맹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방법을 알아도 어떻게 뭐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책은 좀 곱씹어서 읽어보셨으면 해요. 사실 작정하고 읽으면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4주면 이 책을 갖다가 2번, 3번도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고민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 작은 거라도 밴드에 꼭 다 남기셔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이제 주도권이냐 선택권이냐 또 무슨 단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작업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에 주도권 검색해 볼게요. 이미지 검색하면 주도권을 딱 떠올리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이미지가 딱 결정되는 뭐가 없네요. 뭐 저울. 뭐 딱히 이게 어떤 이미지가 무슨 투표나 이런 건가요? 주도권? 그러면 주도하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상징하는 물체가 있는지도 따져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광고하거나 어필하거나 하기 좋으니까. 그러면은 선택하다로 해볼까요? 선택하다는 보통 갈림길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선택권 역시 갈림길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이미지를 어떤 걸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역시 필요할 거고요. 결정권이요. 결정권도 괜찮은데요. 결정권. yes, no 아니면 손을 든다든가 저울 뭔가 잡는 표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찾는 이유는 이걸 찾았을 때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쉽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제가 만약에 빨간색을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빨간색은 지금 가을이니까 사과의 빨간색인데
어떤 분은 막 석양, 노을의 빨간색을 생각하신다면 두 빨간색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상대방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거를. 그래야지 이게 메시지가 주고받는데 수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징성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한번 여기서 따져볼게요. 실험 탐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거는 요즘 아이돌은 아니죠. 꽤 오래된 아이돌인데 블랙핑크입니다. 4명이 한 멤버고 8명 아닙니다. 4명이고요. 4명이고 이제 이렇게 얼굴이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는데 이 친구랑 요 세 번째 친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이 친구 위치가 똑같아. 두 번째 같고 이 친구랑 첫 번째가 똑같고 마지막 친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명만 위치가 좀 다르네요. 1번, 3번만 서로 위치가 다르고 2번, 4번은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데 4명이 다 다른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명품의 키워드들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간결함, 블랙, share the fantasy, 환상을 공유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당당함, 자, 자유로움, 마음에 우아함이 없다면 우아함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우아함과 귀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less is more, 간결한 것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여성스러움 혹은 꽃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브랜드로 상상은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명품 브랜드 4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간결한 블랙이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한테 가장 어울릴 것 같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남자 원장님보다 여자 원장님들이 좀 센스가 더 빠르실까요? 여성들의 옷이니까. 신현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결한 블랙은 누구한테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4명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중에. 아, 4명 중에서요? 네. 오른쪽 두 번째나 네 번째. 오른쪽 두 번째나 네 번째? 이 친구죠? 네. 그럼 당당함, 자유로움은요? 당당함은 그 왼쪽 오른쪽 빨간색의 검정 반바지. 이거요? 네. 이 친구. 시간이 이거고 이거란 얘기죠. 네. 그럼 우아함, 귀족적인 느낌. 오른쪽 세 번째 여자분. 이분. 그럼 여성스러움, 꽃 같은 느낌. 아, 꽃. 여성스러움. 여성스러운 왼쪽 왼쪽 첫 번째 여자 아니면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여자하고 오른쪽 세 번째 같은 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같은 브랜드 옷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 같은 브랜드 옷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4명만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결한 블랙은 누굴까요? 세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성스러움은요? 여성스러운 두 번째? 두 번째. 당당함, 자유로움은요? 오른쪽 빨간색. 빨간색. 우아함, 귀족은요? 왼쪽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네. 네. 참고로 왼쪽에 우아함, 귀족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셀린느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스러운 꽃이라고 하는 건 디올이랍니다. 크리스찬 디올. 간결한 블랙은 이제 샤넬. 오른쪽에 당당한 자유로움은 이제 입생로랑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들의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 역사 그리고 이들이 만들었던 옷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느낌만으로 고르셨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브랜드예요. 딱 보면 떠오르게 만드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 우리 학원을 보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학원도 그 얘기를 하고 다른 학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의미 없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진짜인지 찾기 어려운 원조골목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자동차 3사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벤츠 슬로건이 이거예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거만하지만 벤츠에 어울리는 말 같죠. BMW 슬로건은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이 됩니다.
볼보는 볼보 is for life. life가 인생 혹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니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볼보의 슬로건답죠. 아까 앞에 게 이제 패션 브랜드고 뒤에 거는 이제 자동차 가져온 건 남자 원장님, 여자 원장님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다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셋 다 자동차 품질로 따졌을 땐 잘 만드는 회사예요. 잘하겠죠. 근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슬로건은 다르기 때문에 이 슬로건을 보고 자동차 디자인을 보면 왠지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고 더 그렇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떠올렸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할 거냐. 그거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까지 꿰뚫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수학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뭐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말들, 이런 말들을 고민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본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이 본질의 발견인데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한 대표님의 수업에서 1강 숙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 진품, 즉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떠올리실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은 소비자를 대변하든가 그들을 표현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왠지 자동차 3사의 자동차가 다르지만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왠지 이 차를 선택한 사람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고 이 차를 선택한 사람은 왠지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래도 벤츠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대가 있고 성공한 CEO가 선택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역시 저 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갖고 싶은 이미지가 뭐냐고요. 학생들이 갖고 싶은 감정이 뭐냐고요.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느끼게 될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수학을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내가 이 아이 나는 이제 어떤 식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 사람들의 본질이나 표현을 대변해 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성공한 CEO처럼 되고 싶어서 벤츠라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학생이 되고 싶어,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싶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학원을 고른 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희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는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제품, 양품, 진품, 명품 얘기하면서 본질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본질의 발견입니다. 발견. 미처 몰랐던 거나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게 되는데 발견하려면 살펴봐야 되죠. 그럼 누굴 살펴봐야 되냐 본질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업이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살펴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가. 누구냐? 학생하고 학부모입니다. 본질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본질이 나옵니다. 아까 수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수학을 무조건 포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제 사명이고 미션이고 본질입니다. 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수학 포기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나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나 혼자 생각한 본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서 거꾸로 찾아 들어오셔야 본질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챕터 2를 미리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걸 제가 여기다 넣을 걸 그랬어요.
본질의 발견에 이게 이 얘기거든요. BAT가 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책에서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적을 텐데 BAT가 이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데피니션, 그러니까 사업의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경험의 문제를 따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컨셉을 제시하는 데 BA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냐,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불편한지 따져서 그 다음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으실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시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랑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요새 학부모나 학생은 뭘 원하는가, 이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실 때 여러분이 본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이 누군지를 고민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느낌, 감정,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따져야 돼요. 성적 향상을 하고 싶다? 아니요. 성적 향상을 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다? 그 대학을 가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자존감을 맛보고 싶다라든지 자신감을 맛보고 싶다라든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든지, 이 대변과 표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학원에 보내놓고 내가 신경을 껐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심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 그러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학원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서 자존감이 상승하고 나도 뭔가 어깨 힘들어하고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학원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도 그런 멘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BAT를 본질의 발견을 꼭 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에 즐거움을 찾는지 나를 돌아보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게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감정이 뭔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주도권을 갖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여쭤볼게요. 원장님, 주도권을 가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 자유. 신현미 원장님 자유라고 써주셨네요. 뿌듯하지 않을까요? 뿌듯하다, 자유롭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뿌듯하다, 뿌듯한 표정 해볼까요? 이런 표정 나온대요. 그러면 이런 표정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면 주도권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각인이 되기 쉽겠죠. 음, 뿌듯함이라고 해볼게요. 뿌듯함. 뿌듯. 음. 우영우 표정이 많이 나오네요. 우영우가 뿌듯함이 많나 봐요. 이게 있었군요. 이 감정 이름은 뿌듯함이라는 그게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기 드라마에서 뿌듯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나와요. 뿌듯함. 그럼 아까 말씀드린 자유라는 걸 찾아볼까요? 일단 자유면 뭔가 날아가네요. 다 양팔 다 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성취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세요. 주도권을 가져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예요라고 뭘까요라고 물어봤더니 벌써 자유를 얘기하신 분, 성취감을 얘기하신 분, 뿌듯함을 얘기하신 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얘기하는 학원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본질을 생각하시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학생과 학부모가 궁극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서 대학을 잘 가서 뭐 발표를 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무엇일까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변해 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설득이 잘 될 건지도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 과정이 업의 본질이고, 업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을 해나가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게 되면 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뿌듯함이라고 하셨는데 뿌듯함. 보통 저는 이렇게 되면은 단어를 하나를 더 찾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뿌듯함, 어학사전, 뿌듯하다, 영어사전, 뿌듯하다, 그냥 그레이트신가요? 만족스럽다, satisfaction.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로 찾아보는 거죠. satisfaction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오나? 뭐 웃는 표정, 뭐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그럼 satisfaction color 하게 되면은 그쵸. 서비스 레벨의 만족도가 나오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초록색일 때 많이 뜨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 학원의 브랜드 컬러를 초록색으로 잡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브랜드 로고 컬러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브랜드 컬러를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색깔마다 주는 감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컬러에도 이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고들이 많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걸 느낌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사천리 로고부터 슬로건에 뭐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 결정되시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런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품에서 양품, 양품에서 진품의 시대로 넘어온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고 본질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셔야 그래야 좀 학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제 이 성공사관 실천학교를 하고 있는 제 업의 본질은 뭐냐?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없어 성장이 멈춘 학원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게 제 업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교육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있는 거 하고 뭐 가르치고 싶은 아이 얼마든지 내가 가르치고 싶은 만큼 답답하거나 꿀리는 거 없이 가르치려면 학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학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교육, 뭐 교육의 자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학원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이 없어 성장이 멈춘 학원의 성장을 돕니다. 이게 제가 성실사를 하고 있는 제 업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찾는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성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성장할 때 느껴지는 제 감정은 인정받을 때 성장했다는 감정을 느끼고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요. 근데 이런 건 다 개인마다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종류가 많거든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감정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별걸 다 얘기 드리는데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감정 표현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 무드미터라는 걸 나오게 되는데 감정의 발견 책 참 좋은 책인데 같이 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책이 워낙 두껍고 재미로 보기엔 책이 어려워서 감정의 종류가 딱히 하나로 귀결시킬 수 없긴 하겠지만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겠어요? 성숙현 원장님 써주신 거는 성장, 벅참, 과거에 대한 뿌듯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요.
그렇죠. 뭐 이런 감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감정의 종류가 다르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장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뭔지. 보통 뭐 아무래도 뭘까요? 제가 눈에 띄는 거 성장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이쪽에 약간 마이너스 감정 쪽이니까 이쪽에서 고를 것 같은데, 성장하면 느껴지는 감정은 저라면 성장하면 의기양양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짜릿할 것 같기도 하고. 만족스러움. 그렇죠? 만족스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보이는 포커스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대변하겠다. 어떻게 대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은 이론적으로 나온 책이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책이 어려워요. 그냥 사색하면서 책이 일단은 400페이지 육박하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요. 글자 자체가 그렇게 큰 책이 아니에요. 또 내용도 굉장히 빡빡해요. 책은 참 좋은데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고 뭐 할 때 이제 공부하던 책 중에 하나여서 참 좋은 책이긴 한데, 이 책을 누구랑 같이 읽자고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라, 이 책에 나오는 게 지금 화면에 보는 감정 무드미터를 보여주거든요. 책에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책에 실제로 감정 무드미터 해가지고 책을 펼치면 이렇게 있어요. 이건데, 자, 그럼 감정이 저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거냐? 제가 참고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소설에서 영화나 소설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책도 겁나게 두꺼워요. 일단 책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400페이지짜리 책인데 이게 훨씬 두꺼워요. 훨씬 크고. 이게 긍정적 성격, 부정적 성격 두 가지로 나눠진 책인데 이거는 450페이지짜리 책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보자. 무슨 성격인? 긍정적 성격이니까. 주도적인 성격. 몰입하는 성격 한번 볼까요? 몰입하는 성격 168페이지. 몰입하는 성격은, 몰입한다라는 말은 정의,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주의를 쏟아붓는 것이고, 범주는 성취감, 유사한 성향은 열정적인데, 성격 형성의 배경은 지적이고 천성적으로 학구적이고 물건들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많고 전력을 다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주도형이고 성공이나 칭송받기를 갈망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은 관심 있는 문제를 알아보기에 시간을 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한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미래 계획을 세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쭉 나와 있는 이런 책이에요. 연관된 생각, 연관된 감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영화 속 사례, 문학 작품 속의 다른 사례, 갈등을 유발하는 다른 인물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고, 몰입하는 인물을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영화 캐릭터를 생성할 때 만든 건데, 이 책을 본 이유는 뭐냐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서, 성격이 심지어 99가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보고 나면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성격이 참 좋네요라고 얘기하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몰입이 뛰어나네요. 이 아이는 뭐 이런 게 뛰어나네. 이렇게 좀 더 이제 뭔가 좀 말빨이 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 혈기가 굉장히 왕성하네요. 학구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성격을 제가 아는 거랑 표현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던 책이었어요. 감정을 이야기해서 봤던 책들이 이런 게 몇 권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이 책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을 끝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끊임없이. 그래야 원하는 게 나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뚝딱 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공사관 실천학교 10주 내내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서 만드셨다가 또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갈아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남아서 나오실 거예요. 그게 힘들다. 조금 쉽게 하시는 방법은 이 책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읽고 여기 나온 대로 한번 가이드를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얘기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딱 좋은 환경입니다. 성실사라고 하는 이 환경이 나랑 같이 사교육에서 이 같은 업계에서 좀 근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랑 많이 얘기해 보세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나는 뭐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해 주세요.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많이 얘기하고 질의응답을 서로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구체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시다 보면은 얘기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공감되는 것도 있고 공통되는 것도 있고 발견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전부 다 메모하십시오. 성공사관 실천학교에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들의 동기와의 소통을 통해서 교수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걸 가져가시는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10주 동안 수업을 10주가 아니죠. 거의 20주지. 20주 동안 수업을 하지만 그 10번의 수업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단톡방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기수들은 계속 살아있고 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고 하나 부탁드릴 건 뭐냐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기술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분 중에 정말 잘 얻어가시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자기 거를 먼저 드러내고 알리시는 분,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기버가 되십시오. 내 거를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더 많이 가져가세요. 저도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 거에 대해서 많이 오픈하시는 분을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해줄 말이 더 많아져요. 근데 원장님 개인적인 학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모르면 해줄 말이 사실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 거를 최대한 많이 오픈하시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고민인 부분은 고민인 거대로 많이 오픈하고 먼저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절대 다른 분들한테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질문할 때 뭐 저분이 저런 걸 잘하니까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질문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본인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해 드리기 더 편해요. 왜냐면 그래야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거를 알리면서 같이 얻어가시는 자세로 이제 많이 소통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얻어가시고 그만큼 성장을 더 빠르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전 기수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많이 오픈하시고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더 빠른 성장을 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또 내뱉은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본질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없었던 걸 발견하거나 몰랐던 걸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은 여러분이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던 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본인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발견하시는 과정에 되셨으면 좋겠고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본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속도 들여다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건요. 지나가는 애 한 명 붙잡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요즘 학원 어때? 너는 어떠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세요. 학생이든 학부모든 앞으로 한 대표님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 30명 정도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은 뭐고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대화를 해보세요. 30명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학생이든 학부모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실천하시는 분은 항상 5% 내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성장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실천하셨으면서. 그래서
최대한 한 30명 정도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질의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 이 책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방법,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주 동안 읽어나갈 책입니다. 지금 뭐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이미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는지 보시면서 같이 느끼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책이 없으신 분은 아마 다음 주 수업 가시면 책을 받으실 거니까 그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때문에 고민인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떤 고민이 많아지실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민은 무조건 오픈한 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끼리 있는 거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오픈하시기가 정리가 안 되셨으면 뭐 다음번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지금 독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읽을 수 있는 만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재 지금 그 진정한 차별화를 위한 이기는 컨셉 공식 거기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그 공항 서비스의 본질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는지 이게 좀 난해해서요. 독서법을 올려드린 그 글이 있을 거예요. 정리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십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고요. 이거를 한 번 다 보셨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실 분들은 다시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면서 떠오른 고민을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걸 보면서 참고했던 동영상이나 다른 책의 대목을 갖다가 정리해서 같이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정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학원에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책을 읽으시는 건 좋은데 책을 너무 샅샅이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리를 너무 멋있게 깔끔하게 뭐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본인이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이드 드린 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요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독서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연필로 써서 사진으로 메모해서 정리 올리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도 여러 가지고 정리하시는 내용도 본인만의 고민을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책의 내용만 요점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책도 꼭 챕터 단위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이 바빴으면 오늘 못 읽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한 문장만 읽었으면 한 문장만 생각할 수 있어요. 못 읽었는데 어제 읽은 내용이 생각나면 그걸 갖다 다시 고민하면서 적으셔도 괜찮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읽겠다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책을 꼭 정독하거나 완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독보다는 저는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읽고 나서 실제 써먹어서 적용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성공적인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 책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시면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책을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신 분은 책을 읽기보다는 나는 별 도움 안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뭘 느끼고 있나? 그럼 다른 사람 글이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요건 한번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서 관점이 바뀌면서 책을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장벽이나 허들이나 기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보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건 항상 물어보시면 괜찮고요. 네, 충분히 답변이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혜영 원장님, 미술학원이라 어떻게 학구적으로 접근해서 오래오래 다니게 할지 고민이에요. 우리 미술학원의 본질, 차별성, 본질을 발견하고 싶네요. 미술학원의 본질.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술의 본질부터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미술의 본질부터. 근데 요즘에는 미술관을 가는 사람이 꽤 많지 않나요? 뭐 꼭 그 유명한 전시만 좀 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유명한 전시만 좀 많이 가긴 하지만 미술관을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미술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얼마 전에 이건희 특별전이 있었죠. 삼성에 있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기업가가 그렇게 미술 작품을 왜 모았을까?
기업이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 현대카드가 미술 전시회를 꾸준히 여는 이유는 뭘까? 카드사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본질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미술학원의, 자, 이거는 여러분의 본질의 업의 본질로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이혜영 원장이 마이크 키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채팅이 편하신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원장님은 미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미술을 배운다라의 본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나이키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언더독이라고 하는 책인가? 언더독이 맞나? 아무튼 언더독스인가? 아무튼 나이키의 이하 일대를 그린 책에 나오는데, 나이키 회장이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리복이요, 아디다스 얘기하죠. 나이키 회장이 그때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경쟁자는 닌텐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게 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운동할 생각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하면서 그거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게임보다 실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더 즐겁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디다스, 리복 이런 게 아니라 닌텐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뺏어가는 닌텐도로 가는 게임기 회사를 나이키가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삼았대요. 그렇게 업의 본질을 정하는 순간 나이키에서 마케팅 전략이 변합니다.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캠페인과 이런 것들로 다 변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힙하다, 패셔너블하다, 뭐 운동에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캠페인은 변하게 되고 나이키 매출은 신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 뭐 대공황 시절에 자동차 회사가 다 이제 판매율이 안 좋아가지고 망가지는 시절에 GM의 오너가 또 이게 그 GM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중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 자동차인데 그 당시에는 캐딜락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제 기업회의 때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자동차의 본질은 뭐 운송수단이니까 스피드, 안정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캐딜락의 본질을 그때 그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사치품이다라고 정합니다. 럭셔리. 캐딜락을 타는 사람은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자신의 지위를 어필하기 위해서 캐딜락을 타는 거다. 수준이 되는 사람만 캐딜락을 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캐딜락의 본질을, 캐딜락이란 자동차의 본질을 뭐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순간 캐딜락의 모든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바뀝니다. 전부 다 뭐 이제 비싼 걸로 이제 도배하고 사치품이 진짜 럭셔리 명품처럼 보이도록 캐딜락의 뭐 외장 내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캐딜락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 것들도. 미술이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길러준다. 어느 것이 미인지 알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남겨야 된다. 저는 제가 질문할 때 이거는 창의성 뭐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감정을 찾으시라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건 저는 미술을 제 개인적으로 저도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미술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용.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할 때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그림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화가들이 그린 작품 속에 그들의 감정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마크로스코 그림 보러 갔다가 그 그림 보고 펑펑 우는 바람에 이제 레플리카 비싼 거 하나 주고 사와가지고 사무실 저기 집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내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 뭐 감정의 표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친구들이 미술관을 가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사교다, 사교성이다. 그림 좀 알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때 그런 게 있잖아요.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스포츠를 하게 되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친구를 사귀게 될 수도 있고, 한때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그 사교 활동에 되는 취미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와인을 배운다든가,
뭐 커피를 좀 안다든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좀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미술을 아는 사람끼리 또 이제 친구가 된다거나 뭐 막말로 남자 여자애들 요새 데이트할 때 보면 이제 미술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러.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미술에 대한 조예가 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림을 볼 줄 알고 사진이나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 있다라면 사람을 사귀는데 상당히 도움되겠다. 사교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설득 가능한 뭔가 원장님만의 본질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질문장에 들어온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장에 주신 거 수학학원 운영 중입니다. 추석 지나고 학원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요새 그쵸. 변동수가 있긴 해요. 학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초등 2, 3학년이 오늘 상담 2건이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등록으로 이어지는 한마디 추천해 주세요. 등록으로 이어지는 한마디는 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으로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여기서 사전에 어떤 말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상담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만났을 때 첫인상부터 마지막 인상까지 어떻게 쌓아갈 거냐라는 그 빌드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공지가 안 됐겠지만 제가 한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상담 원데이 과정으로 강의를 하나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강의 녹화를 하면서 온라인 강의 녹화를 하면서 그 뭐야 앞에 이제 몇 명 정도 이제 모셔놓고 그거를 하게 될 텐데 날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월 달일 거예요. 10월 며칠 토요일이었는데 그 공지가 나오면 그때 그 원데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를 저희가 할 거니까 그게 지금 날짜를 언제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10월 22일이다. 10월 22일 날 신규 상담 시스템으로 토요일 날 강의를 하나 할 거고요. 12월 10일인가 그때 마케팅 부트캠프를 한번 하게 될 건데 일단 있으니까 뭐 그때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오늘 물어보신 거에 대한 게 조금 더 정리가 된 걸로 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또 있으실까요? 셋셀 동안 저에게 질문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목요일 반은 오늘 수업 들으시고 오셔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이 북토크는 책을 다 읽은 4주차의 책을 다 읽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저희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이 수업이 없었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한 분만 설재민 원장님 아침 8시 반에 그 학원 가셨던 거죠. 아이고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부천에서 가신 거라 지방이 아니라 만약에 저기 뭐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으면 참 억울하셨을 법한데 다행이고요. 네, 다음 주 수업이시니까 다행이고, 네, 이 책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 언제든 밴드에 올려주시고, 저에게 뭐 이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수준 연락처가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로 카톡을 주시거나 뭐 문자를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지금 한 대표님이랑 1대1 컨설팅 신청하고 계실 텐데 그 1대1 컨설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나 김성대 대표님 1대1 컨설팅 날짜도 이제 정해지실 거니까 그때 저랑 또 1대1 하실 분들은 질문 잘 정리해서 저랑 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책 잘 읽으시면서 많은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얘기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독서 경영 과정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밤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뭐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은 안전 운전하시면서 퇴근하시고 비전 10기, 11기 마지막까지 다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